천조국이라고 국방부에 천조 쓴다고 얘기를 하는데 2000조국이라고 이제 불러야 되는 수준이 됐거든요. 마약 문제 가지고 트럼프가 언급했던 나라들은 등골이 서늘해질 수밖에 없고 방위비라든지 국방비 증액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저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14만 전자도 돌파하고 SK하이닉스는 74만 원대도 돌파했는데 그럼 전문가들이 목표 주가 대표 상향하는 근거는 뭐고 대표님은 목표 주가 지금 뭐 다음 목표 어디로 보시나요? 일단 저는 SK하이닉스는 100만 원 정도까지는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뭐 70만 원 후반대인데 증권사나 뭐 외국계 증권사도 그렇고 국내 증권사에서도 뭐 80만 원 후반이나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100만 원 초반까지도 내다보는데 이게 보통 뭐 88만 원 제시한 데도 있었는데 88만 원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올려요. 그 증권사에서. 그렇죠. 달성하면 또 올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목표가라는 것은 88만 원 가면 거기까지만 가겠지가 아니고 그 이후에도 목표가 상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시장 자체가 너무 긴축 국면이다. 뭐 금리 올린다. 이러면은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어려운데 뭐 미국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하가 26년도에는 앞서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뭐 전성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26년도에 이제 미국으로부터 돈이 그렇게 많이 풀리면 약달러 기조, 그 다음에 저금리, 심지어 요즘에 유가까지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제 저유가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로 가게 되면 사실 뭐 3조 호황을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이 풀리는 거에서 후경기까지 겹치게 되면 뭐 올해 이제 뭐 1월달 시작했는데 중간중간 좀 조정은 있겠지만 전 연말에 이제 다시 주가를 들여다봤을 때 SK하이닉스가 뭐 100만 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0만 원 후반대 20만 원 보는데 충분히 뭐 10만 원 후반에서 20만 원 정도까지는 달성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범용 디램과 랜드 플래시 가격도 1분기에 급등할 전망인데 이번 반도체 사이클이 과거와 다른 점은 뭐고 이 사이클 언제까지 좀 지속될까요? 일단 저는 그 엔비디아 광풍에서 많이 좀 예측하신 분들도 있기는 했었어요. 뭐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한다라고 컴퓨터의 예를 들은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가 뭐 데이터 센터다, 뭐 AI다 하니까 뭐 솔직히 용어가 좀 어려운데 슈퍼컴퓨터 그냥 맞춘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성능 좋은 컴퓨터인데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성능이 좋은 컴퓨터로 구성을 해야 한다. 근데 우리가 컴퓨터 맞출 때도 그래픽카드가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가격도 제일 비싸고 이런데 메모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판이라든지 CPU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받쳐주지 못하면은 뭐 예를 들면 뭐 10년 전 거 CPU인데 그래픽카드만 완전 최신 버전 엄청나게 좋은 그래픽카드 맞춘다고 이게 제대로 구동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그 하드웨어 단에서 순환매가 돌 것이다. 그런데 프리미엄은 당연히 엔비디아 이쪽이 많이 받아가는 건 당연하다. 먼저 가는 것도. 근데 그 이전에 못 가고 있었던 메모리들이 충분히 이제 가는 구간으로 이제 접어든 거죠. 우리가 엔비디아 같은 그래픽카드가 제일 먼저 가면서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도를 꼽았던 것이 HBM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에게 이제 기회가 온 것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주가가 정말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 실적이 뭐 고점 논란이 오면서 그때 당시 AI 거품이다 이랬는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니까 거품 논란 싹 사라졌죠. 이렇게 되면은 다음에 또 이동은 아마 할 거예요. 계속 뭐 파워나 전력 인프라, 원전 많이 갔지만 뭐 여담으로 이제 얘기하지만 아직도 한참 멀었다라고 아직 봅니다. 한참 멀었다. 네, 그래서 AI 인프라스트럭처가 돈이 이렇게 풀려나가는 과정에서는 이 이익이 찍히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올라가는 구조에서 메모리는 가격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 이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익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가격 상승은 결국 거짓말을 못 한다라는 거. 뭐 올해 안에 계속해서 이런 광풍은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 차트인데 이게 주가 차트 이때 밑에가 외국인 보유 비중인데 외국인 보유 비중과 삼성전자 차트가 굉장히 좀 흡사한 모습을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앞서서도 뭐 패시브 자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환율이 좀 불안해가지고 많이 떠나갔었잖아요. 그러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조금 흔들렸었고. 근데 다시 돌아왔을 때 기계적으로 이제 담는 종목들이 어쩔 수 없이 또 SK하이닉스,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훨씬 더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다가 외국인들이 몰입이 되게끔 만들었던 요인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의 수급 이동이라든지 뭐 엔비디아에서 마이크론 주가 상승으로 이동한 것처럼. 근데 이제 마이크론은 사실 뭐 미국 주식이라서 프리미엄 많이 받는 것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세계적으로 메모리 1, 2등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이크론이 저렇게 올라가는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이런 건
건 말이 안 된다. 충분히 훨씬 더 큰 프리미엄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외국인들도 지금 앞으로 뭐 여태까지 이제 계속 유입이 되기는 했지만 훨씬 더 많이 유입될 거라고 봅니다. 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삼성전자의 또 PBR 경쟁사 대비 여전히 낮아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는 분석이 있는데, 그럼 삼성전자는 이제 말씀한 10만 원 후반대, 뭐 18만 원, 19만 원대 가격을 위해서 핵심적인 좀 선결 과제는 뭐고, SK하이닉스는 지금 74만 원 정도대인데 100만 닉스 가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선결 과제 변수는 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AI 고점 논란이 한번 나오면서 흔들렸었는데, 그렇죠. 그런 논란이 이제 또 나오면 흔들릴 수는 있다라고 봐요.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 센터 수요가 뭐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뭐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기는 한데 좀 너무 과도해 라는 이제 의견들이 나올 때가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과도한 의견이 나오면은 사실 실적에 문제가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실적이 문제가 안 생기고 있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고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단계인데 없어서 못 파는 단계니까. 지금 메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컴퓨터 쪽 종사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그래픽카드도 그렇지만 메모리도 그렇고 요즘 가격들이 정말 미쳐 날뛰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뭐 수요 자체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나 이게 고가 시장에서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게 아예 국가 단위에서도 전략 자산으로 확보한다라고 미국이나 중국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컴퓨터라는 거를 이제 놓고 생각해 보면 편한데, 이 시장 자체가 너무나도 커지고 있다. 데이터 센터 자체가. 그래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이야 뭐 미국이나 선진국 중심으로 수요가 발생하지만 세계적으로 이제 확장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훨씬 더 큰 수요를 빨아들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올해는 돈도 풀리니까 지금 수준에서는 훨씬 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또 올해 1분기 HBM4 최종 품질 승인도 앞두고 있는데, 이것이 2분기 출하량 급증과 실적 반등에 미칠 파급력은 어떻게 보시고,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을 좀 추월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좀 갈리는 포인트인데, 최근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먼저 좀 신고가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유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원래도 점유율이 1등이었고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SK하이닉스 점유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전히 압도적으로 1등은 맞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끌어올리면서 마이크론을 뛰어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뭐 혹은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이제 점유율을 뺏어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점유율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워낙에 좀 낮았기도 하고 다시 이제 회복 국면으로 가면서 점유율을 이제 뺏어오는 거니까 지금 그러면 삼성전자가 좀 더 갈 수 있겠다, SK하이닉스는 좀 주춤할 수는 있겠다, 이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근데 점유율이야 그 안에서 서로 이제 뭐 뺏고 뺏기는 건데, 시장이 이렇게 확 커져버리면 사실 그게 좀 뺏고 뺏기는 게 물론 중요한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결국 다 갑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잠자고 있다가 확 치고 올라오는 구간이니만큼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과정에서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갈 거라고 봐요. 근데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길게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여전히 점유율이 강력하고 1등이라 지금 마진율이라든지 저평가 정도를 봤을 때는 길게 봤을 때 주가를 더 많이 올릴 가능성이 높은 건 SK하이닉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외에도 반도체 장비 소부장 종목 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낙수효과가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탑픽 종목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보여드리면서 이익 구조가 너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단순히 매출 늘어나는 거, 그 다음에 영업이익, 순이익 늘어나는 거, 이것만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데 왜 주가는 안 올라가고 빠지지 오히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뜯어보면은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이 꺾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순이익률까지 올라가는 기업은 어지간해선 갑니다. 상승이 잘 안 멈춰요. 물론 과도하게 올라갔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기업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한미반도체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어요. 한번 크게 올랐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만 원에서 뭐 24만 원 정도까지 근처까지 갔기 때문에 단기간에 거의 뭐 2배 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를 한번 크게 올렸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17만 원 정도로 떨어졌는데, 이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10월 달에 증시 9월부터 정말 좋아
좋았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주가를 많이 올렸는데 이때 올릴 때 한번 올리고 나서는 11월, 12월에 다시 떨어져가지고 거의 상승을 많이 반납했어요. 네. 그래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신고가 쓰는 기점에서 분명히 이제 뒤따라갈 만한 게 한미반도체인데 뭐 TC본더라든지 이런 국면에서도 HBM 쪽에서 첫 번째로 또 수혜 보지 않겠는가 기대감을 많이 불러 모았던 종목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반도체 종목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23년, 24년 이럴 때 한미반도체 정말 어마무시한 상승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상승 흐름 자체는 2차 파동이 나올 거라고 보는 구간인데 이 2차 파동에 이제 전고점 돌파가 막 나왔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한 15만 원, 16만 원 요 가격대 이제 돌파한 시점에서는 돌파 이후 이제 눌림을 주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 지금 기업을 보시게 되면 소부장단에서 한미반도체만큼 또 마진율 좋은 기업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우상향하고 있고요. 지금 한 5, 6천억 나오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23년, 24년도에 주가가 그렇게 올랐던 게 2천억, 3천억 나오던 기업이 1,500억대까지 매출 줄었다가 5천억대로 뛰었거든요. 24년도에. 그러니까 23년부터 기대감에 엄청나게 올렸던 것이고 25년도는 6천억대, 이제 올해는 9,500억대를 전망합니다. 내년에 1조 1천억대. 순이익도 뭐 잘 나와야 1,200억대 나오는 기업이었는데 2천억대, 그리고 이제 3천억, 4,900억, 5,700억을 봅니다. 순이익도 이제 1,500억에서 2,400억, 4천억, 4,800억. 이제 이런 이제 컨센서스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전망이지. 그렇게 되겠냐. 근데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조금 벗어나는 거 정도에서는 굳이 안 흔들려셔도 돼요. 이 기조를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부채 비율이 15% 아래로 떨어지면 무차익 구조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부채가 있긴 하지만 없는 거나 다름이 없다. 보통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내년 정도 되면 부채 비율 한 13%를 내다보기 때문에 워낙에 돈을 많이 버니까요. 이 정도면은 재무 구조도 너무 안정적이고요. 앞서 제가 SK하이닉스가 말도 안 될 정도로 이제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높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미반도체도 이제 영업이익률이 21%대부터 시작해서 뭐 45%, 47%, 51%, 52%까지. 이거는 이제 내년까지도 순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은 계속 올라갈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PER을 한 37배 정도를 보니까 물론 이제 SK하이닉스급의 이제 그 갭은 아니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고 이제 10월 달에 올렸던 걸 반납해다 올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신고가 랠리를 쓰는 과정에서 한미반도체가 고꾸라지는 일은 딱히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HPSP를 보고 있습니다. 예, HPSP랑 한미반도체가 가장 상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 HPSP 같은 경우에는 한미반도체보다는 조금 약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최근에 뭐 외국인들도 1월 들어서면서 강력하게 담기 시작했고요. 이게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거 늦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보기엔 늦진 않았는데 또 그쪽에 가면 지금 소부장들이 못 간 종목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소부장이 뒤따라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저는 충분히 그게 합리적인 선택도 맞다고 봅니다. 4만 원 돌파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HPSP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 매수세가 올 초에 크게 들어왔고 뭐 사실 11월, 12월에 올렸던 거 다 빼고 제대로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좀 올렸다가 또 뺐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못 올라갈 만한 기업이냐? 결국 재무에서 이제 봐야 하는데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위 물론 이제 한미반도체보다 규모는 작을지언정 계속 올라서고 앞서 말씀드렸던 부채 비율도 이미 이 기업은 뭐 10%대로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재무 구조도 너무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률도 50%대 이제 55%를 내다보고 있고 순이익률도 45%대를 봅니다. 근데 이제 PER도 뭐 23배를 보니까 뭐 한미반도체보다 훨씬 저평가죠. 뭐 그도 그럴 것이 한미반도체 주가 올라갈 동안 HPSP는 잘 못 갔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그 테일러팹 공장 관련해서도 소부장들이 같이 이제 따라가서 수혜를 받는데 테일러팹 이제 본격화되고 또 테슬라와의 시너지도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HPSP뿐만 아니라 뭐 솔브레인, 코미코 뭐 이런 기업들이 그 테일러팹 수혜주로 꼽히거든요. 근데 HPSP가 가장 상징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도 뭐 조정 나오고 있는데 이런 타이밍을 잘 이용해 보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신고가를 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따라갈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도체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대장으로는 큰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아하시고 좀 작은 종목에서는 이 두 개 종목 좋아한다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놓친 분들은 소부장 HPSP랑 한미반도체는 아직 좀 기회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 반도체 섹터는 한번 점검했는데, 그리고 앞서 지금 시장이 뜨거운 게 반도체와 자동차, 뭐 현대차, 그룹, 뭐 조방은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1월 9일인 지금 다음 주와 뭐 1월에서 3월 사이에 좀 앞으로 유망하다 보시는 섹터는 좀 어디가 될까요? 이번 올 초에는 원전이라든지 방산 이런 쪽이 아무래도 강력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이쪽이 좀 많이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포함인 건가요? 아니면 이쪽이 더 좋다는 건가요? 반도체도 포함입니다. 반도체 포함. 네, 반도체는 사실 이제 올해 1분기를 본다기보다는 연말까지 그냥 길게 쭉 늘어뜨려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상승을 끌어왔는데 상승이 끝날 때까지 계속 저는 수급을 빨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증시 상승이 거의 막바지까지도. 그래서 그거는 좀 길게 보시자, 반도체는 말씀드립니다. 반도체와 원전과 방산과 자동차요? 네, 맞습니다. 조선은 빠지는 건가요? 조선은 저는 사실 이제 방산 카테고리로 엮여서 이제 가는 거는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이게 신규 진입이 아직은 이렇다 할 만한 트리거가 없어가지고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차라리 방산도 저는 조선과 같이 안 좋게 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진짜 멘트 하나 세게 쳐줬잖아요. 뭐라고 쳤죠? 이번에 그 2000조 시대를 열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천조국이라고 보통 미국을 국방비에 천조 쓴다고 얘기를 하는데 2000조국이라고 이제 불러야 되는 수준이 됐거든요. 국방비 증액을 이제 강력하게 늘리겠다라고 한 만큼 이런 국방비 거의 한 50% 정도 늘린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사실 마두로 대통령 체포된 거 보면 중국도 지금 등골이 좀 서늘합니다. 왜냐면은 그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뭐 납치하면서도 쿠바나 콜롬비아에 경고했거든요. 이제 마약 문제 니네 조심해라. 그런데 이제 중국한테도 펜타닐이라든지 이런 마약 가지고 좀 문제를 제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시점에서 마약 문제 가지고 트럼프가 언급했던 나라들은 등골이 서늘해질 수밖에 없고 방위비라든지 국방비 증액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면은 뭐 우방국들은 괜찮냐? 우방국들도 사실 이제 더 이상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전 세계적인 이 국방비 증액은 어쩔 수 없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럼 전 세계적인 국방비 증액을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끌어낸 건데, 한국 방사는 왜 거기서 수혜를 보고 좀 어떤 종목이 좀 탑픽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 저는 일단 한국이 왜 수혜를 받을까를 보면 첫 번째가 미국이 한국이랑 군사적인 동맹을 하기를 원했었어요. 물론 이제 조선 분야에서 먼저 콜을 한 거였지만은 이 군함에 있어서 같이 협력을 하자라는 콜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향후에 역시 우방국이니까 우리나라가 조선 기술력도 좋고 특히나 이제 하나그룹을 중심으로 방산이라든지 우주항공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있으니 이쪽에서 이제 좀 시너지를 낼 거라는 기대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제 국가적 특성이 있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산 분야에 대한 투자 그리고 특히나 기술력으로도 뭐 완제기라든지 전차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다 보니 수출도 원래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인 방산이라는 이 시장 자체가 워낙에 커지다 보니까 수출 잘하고 있었던 한국은 이제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커지면서 원래 잘하고 있던 사업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다. 조선이랑은 조금 결이 다른데 조선은 이제 국제회사기구에서 환경 규제를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친환경 규제 여기 규격을 맞춰야 돼. 우리가 이제 그 유럽 환경 규제 맞춘다고 뭐 전기차, 뭐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국가별로 상이한데 자동차는 조선은 나라랑 나라를 다니기 때문에 국제 표준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그 표준에 따라서 환경 규제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조선들을 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많이 또 붐업이 됐는데 한국이 거기서 또 치고 올라갔고요.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근데 방산은 이제 전체적인 파이 자체가 완전히 이제 커져버린 거죠. 조선이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 거라면 방산은 그냥 시장이 완전히 커져버리는 구간으로 넘어간다. 원래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더 이상 전 세계 경찰 역할 우리가 안 해준다. 우리 뭐 땅 파서 장사하냐. 너희 돈 내고 보호받아라. 이런 스탠스고 못하면 너희가 직접 해라. 그리고 경쟁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적대 국가들한테도 경고를 알렸죠. 니네도 방위비 올려야 될 거야. 뭐 이번에 베네수엘라 봤지? 언제 너희도 이렇게 될지 몰라라는 거를 암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방산 기업이 계속 이제 수출장구를 쌓아나가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는 하나그룹을 저는 1순위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요? 아무래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있겠지만 뭐 하나시스템 이런 이 두 개 종목이 가장 좀 강력한 수급을 빨아들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그 올해 그 하반기에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도 있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방산이라고 하면은 뭐 전투기라든지 전차 많이 얘기하지만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뭐 한국항공우주 이런 기업들 보시면은 이 방산 기업들이 우주항공 분야랑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으로 우주항공 테마도 이제 불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방위비증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주항공 분야 테마까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저는 하나그룹주 안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시스템이 지금도 물론 좋지만 계속해서 수급을 많이 빨아들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 대형주들은 LIG, 넥손이라든가 현대, 로템도 있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항공우주. 항공우주는 또 주가도 좋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저는 그 그룹 차원에서 하나그룹을 1순위로 본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사실 한국항공우주가 다른 방산주 대비는 많이 안 오른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한국항공우주가 저는 이번에 좀 많이 두각을 드러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방산 모멘텀이 받을 때는 그 한국항공우주 물론 수혜를 받지만은 그 색깔이 좀 약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주항공이 이제 곁들여지기 시작하면은 한국항공우주가 날개를 달기 시작할 거라 1월달 들어서면서부터 주가도 정말 많이 밀어 올렸는데 저는 올해 하반기에 스페이스X 상장 모멘텀 기대되면은 그때부터는 또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나와서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요 구간이 좀 가격이 별로 안 오른 구간이잖아요. 맞아요. 다른 종목 오를 때 너무 못 갔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요 종목을 12만 원 전쯤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안 오르더라고. 재미없다 하면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개인분들이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갈지 말지를 왜냐면 다른 종목 막 오르는데 안 오르면 폼 오고 하니까. 맞아요. 딴 데 가야 되나 싶어서 딱 가버리면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주가 이렇게 보합으로 갈 때 딴 데 갈지 말지 결정할 때 뭐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저는 이제 보통 오히려 이렇게 보합을 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더 우선점을 줍니다. 이게 그냥 보합이 아니라 사실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월에 증시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지수 대비 강도가 높다 이런 거를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마크 미너비니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1월, 12월에 지수가 이제 조정이 나온 거 대비해서 주가가 안 떨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저점을 올리고 있으면 저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요. 보시게 되면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점도 물론 높이긴 했지만 여기서도 한번 이제 저항을 몇 번 맞았거든요.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저점을 그래도 길게 보니까 계속 올리는 분위기네 라고 하면은 이런 기업들은 계속 같은 구간에서 저항을 맞더라도 저는 기다려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구간을 돌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더 위험한 게 같은 가격대를 지지하면서 두드리는 게 전 더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0만 원 한국항공우주를 기준으로 보면 10만 원을 계속 두드린다. 그러면은 더 위험하고 12만 원을 두드린다. 그러니까 상단을 두드린다. 그거는 오히려 돌파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근데 바닥을 자꾸 두드리고 있으면 그 깨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상단 같은 가격대를 계속 저항 맞으면서 두드리는 거는 기다려보는 걸 저는 더 권장합니다. 그럼 한국항공우주는 좀 덜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이 여르겠다고 보시는 것 같고 그래도 방산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시스템을 더 좋게 보시는 거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는 하나그룹에 대한 그 프리미엄을 좀 더 부여를 하는 거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이번에 그 완제기 수출 같은 경우에도 계속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단계라 저는 이제 지금도 주가 많이 올랐지만 당분간 더 오를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저처럼 만약 항공우주 가지고 계시면 파신 분들은 다시 사야 되나 그러면? 저는 다시 사도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금액 조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한국항공우주를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일 좋은 타점은 이 구간입니다. 지금 이 구간이었습니다. 딱 매물대 뚫고 돌파를 확인시켜준 이날. 원래 이제 돌파 매매를 할 땐 보통 이 타점에서 들어가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들어가는 게 가장 최적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주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보다 오히려 신고가 쓸 때가 차라리 더 나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좀 노리시는 게 낫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오히려 언제가 더 좋은 구간이냐면 이제 정고점이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어제 거래 목요일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여기 딱 돌파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방송 촬영 기준으로 금요일 날 돌파가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여기가 타점인 거예요. 돌파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금액 조절이야 워낙에 주가가 높기 때문에 좀 하셔야 되겠지만 타점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121만 원 오늘 촬영일 기준 종가에 그냥 들어가는 게 적절한 타점인 거죠. 이게 아까 항공우주 흐름처럼 보여줄 수도 있다. 예, 그렇죠. 여기서 궁금한 거는 만약에 트럼프가 그런 코멘트를 안 했어요. 국방비를 늘리는 그런 미국의 그런 것도 안 했어. 그러면 방산주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차트는 지금과 같은 모양은 당연히 아니겠죠? 네. 아무래도 좀 그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모습이었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들어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별다른 이슈가 없는데 이거 정고점을 뚫었다? 보통 이런 대형 우량주나 상징적인 기업들이 있어요. 그 지표 종목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반도체를 대표하잖아요. 자동차는 현대차가 대표하고, 그리고 방산도 보통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많이 대표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신고가를 쓰는 거는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이미 그 안에 뭐가 있구나가 깔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혹은 어떤 이유가 이미 다 갖다 붙여서 넣어놓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그 지표 종목들이 신고가를 쓰면은 거기에서 그냥 고꾸라지면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예측 가능하게 가기 때문에 차트가 훨씬 더 잘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기대가 됩니다. 야, 방산 섹터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신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작년 하반기만 해도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살아나네요. 네, 살아나네요. 트럼프가 손대는 것들은 네. 다 진짜 저도 트럼프가 그렇게 말 안 했으면은 좀 방사는 그래도 조심하시죠.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